데이터 아웃소싱과 관련된 특수 암호 알고리즘들을 한 3종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내 PC나 또는 내 회사 서버에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데이터를 바깥에다가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기업들 측면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그 3가지 그 특수한 기법들이 꼭 클라우드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클라우드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위해서 개발된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프록시 재암호화입니다. 그래서 프록시 재암호화는 공개키, 어떤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것은 누구만 풀 수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KB로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B만 풀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 암호문을 프록시라는 사용자가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변환을 시켜서 B가 아닌 다른 사용자들이 풀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것을 프록시 재암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서버가 B하고의 장기간 대칭키도 갖고 있고 A하고도 장기간 대칭키를 갖고 있으면 B의 키로 암호화된 이 메시지를 얘가 복호화해서 다시 A의 키로 암호화해주면 A가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요 중간에 있는 프록시가 M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록시 재암호화는 프록시도 요 데이터를 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암호화한다는 것은 풀어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문 자체를 조작해서 다른 사용자가 풀 수 있게끔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프록시가 할 수가 있는데 프록시가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B가 권한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 권한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재암호화 키를 주면 B가 난 B인데 내 암호문들을 A로 바꿀 수 있는 재암호화 키를 만들어서 이 재암호화 키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B의 개인 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키를 만들 수 있는 건 B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이걸 만들어주면 요 프록시는 B의 암호문들을 A에 또는 A로 바꿔줄 수가 있고 B가 RKBA가 아니라 RKBC 뭐 이런 거를 프록시한테 발급해 주면 요 암호문 B로 되어 있는 암호문을 C가 풀 수 있게끔 바꿔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프록시 재암호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록시 재암호화는 프록시가 공개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변환시켜 주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프록시가 볼 수가 없고 프록시가 모든 것을 재암호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소유주가 어떤 권한을 주었을 경우에는 재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프록시 암호화를 이용해서 그룹 통신을 한번 한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그룹에게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보내고 싶으면 좀 전에 배웠던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다자간 LKH나 OFT 이런 것들을 쓰면 전반 후방 안전성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확장성이 있죠. 그래서 괜찮은 기법인데 프록시를 이용해서 그룹 통신을 한번 한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처럼 B가 여러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B는 자기의 공개키로 그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록시한테 줘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나는 이런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제 암호화 키를 발급해서 프록시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프록시는 이 암호문을 N개를 받았으면 제 암호 키를 N개 받았으면 N개의 제 암호 키를 이용해서 N개의 암호문을 다시 만들고 그 암호문들을 각 사용자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록시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많이 소요되지만 전송자 입장에서 이 방식을 살펴보면 전송자는 자기의 공개키로 한 번만 하면 돼요. 물론 전송자가 그 제 암호화 키를 생성해서 프록시한테 줘야 되지만 이 암호화 키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나서 다음부터는 또다시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그룹 통신을 할 경우에는 전송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비용을 줄인 상태에서 그룹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프록시는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 거죠. 프록시가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제 암호화된 것을 여기서처럼 멀티캐스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니캐스트해서 각 사용자한테 줘야 되니까 통신 비용, 계산 비용 등등은 되게 프록시 입장에서는 고가이지만 전송자 입장에서는 되게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된다. 그래서 프록시 재암호화의 요구사항은 뭐가 있냐면 프록시의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프록시에 대한 비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록시는 재암호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없어야 된다. 프록시는. 프록시의 권한을 또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록시의 권한이 부여된 재암호화만 할 수 있어야 된다. 프록시는. 그걸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암호 키를 받은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암호 키를 받지 못하면 이 프록시는 재암호화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모에 대한 안전성을 가져야 돼요. 사용자 간의 공모 또는 사용자 간의 프록시, 사용자와 프록시 간의 공모를 해도 불법적인 복구화가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다 또 뭘 붙여놨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모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아까처럼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있고 B가 RKBA를 프록시한테 줬어요. 그리고 A는 프록시한테 RKAC를 줬어요. 그러면 프록시는 요 플러스 KB를 요걸 이용해서 뭘로 바꿀 수 있어?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다시 플러스 KC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B 입장에서는 C에 대한 재암호화 키는 발급한 적이 없는데 A와 프록시가 공모를 해서 이 메시지를
플러스 KC로 그러니까 C가 볼 수 있게끔 재암호화를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공모 안전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하게 하게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 그러면 그 2단계 암호화 수준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암호화 수준. 즉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 재암호화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것이 L2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L2를 요 키를 이용해서 재암호화해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거는 L2가 아니라 L1 알고리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1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암호화 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암호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나는 재암호화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키가 있어도 재암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재암호화하면 또다시 재암호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변환되면 키에 의해서 계속 변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암호화할 수 있는 암호문을 한번 재암호화하면은 L1, 즉 재암호화를 할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공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추이성, 비전이성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추이성이라는 것은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 재암호 키가 있으면 A에서 C로 가는 그 재암호 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처럼 B에서 A로 갈 수는 있지만 한번 재암호화가 되면 그 암호문은 더 이상 재암호화를 할 수 없게끔 고안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비전이성도. 그래서 요게 프록시 암호화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보안 문제, 공모 문제나 이 추이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알고리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재암호화 키가 있으면 재암호화를 할 수 있고 이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를 재암호화하면은 다른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된 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암호문은 재암호화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아웃소싱과 프록시 제어 암호화, 데이터 아웃소싱에서 프록시 제어 암호화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하면은 공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으로. 즉, 사용자가 데이터를 아웃소싱 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랜덤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대칭키는 자신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데 우리는 아웃소싱하는 서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올릴 때 내 자신이 암호화해서 올리겠다는 거고요. 암호화해서 올리는데 나중에 풀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키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같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랜덤한 대칭키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올리고 그 대칭키는 자기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파일이랑. 그러면 다운받으면 그 부분을 자기의 개인키로 풀어서 대칭키를 얻고 그 대칭키로 문서를 복호화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프록시 재암호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문서를 다른 사용자하고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아웃소싱 서버한테 재암호화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그 사용자한테 그 암호화되어 있는 대칭키를 재암호화해서 줄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함께. 그러면 그 사용자도 메시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5명하고 특정 문서를 공유하고 싶으면 5개의 재암호화 키를 발급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한 가지 문제점은 세밀한 수준의 접근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4kilo 암호의 문서 100개가 있어요. 제가 A예요. 그리고 A가 100개의 문서를 암호화해서 외부에다가 올려놨어요. 외부에다 올려놨을 때 내가 A에서 B로 변환할 수 있는 재암호화 키를 발급해 주면 100개 전체가 다 재암호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 100개 중에 난 한 50개만 공유하고 싶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재암호화되고 어떤 거는 안 되게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2단계의 암호화를 이용해서 50개는 1단계로 50개는 2단계로 암호화해 놓을 수 있겠지만 그럼 2단계 50개는 다 무조건 B랑 공유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러 문서들이 있으면 이 문서들 중에 일부만 B랑 공유하고 싶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록시 재암호화는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속성 기반 암호화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기반은 암호문의 어떤 속성들이나 접근 제어를 할당해서 요 접근 제어 규칙이 맞는 사람들은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암호문은 교수 또는 조교만 풀 수 있다. 그러면 교수는 풀 수 있는데 졸업생이나 재학생은 풀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속성 기반 암호화입니다. 이 속성 기반 암호화는 이것도 이제 공모 문제가 가장 좀 힘든 문제이고요. 이 속성 기반에서는 이 키를 발급하는 서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들은 막강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이런 보안을 할 때 세밀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은 요거밖에는 아직은 없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이 있고 키 속성 기반 암호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속성 기반 암호화는. 그래서 암호문 정책은 각 사용자들은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속성들. 그 속성에 맞는 키들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컴퓨터공학 교수이면은 컴퓨터공학 교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키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문서들에는 그 문서를 암호하는 사람이 특정한 규칙을 이 AND와 OR과 NOT을 이용해 가지고 트리 형태로 여기다가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서는 보면은 컴퓨터공학 교수나 컴퓨터공학 조교는 볼 수 있어요. 요 문서는 전자공학 교수나 조교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컴퓨터공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은 발급받을 때는 얘는 니는 무슨 속성 갖고 쓰니까 그렇게 발급하고, 암호화할 때는 그 암호하는 사람이 요번 문서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요 규칙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이 암호문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이 규칙의 복잡성에 비례하게 됩니다. 지금은 단말이 4개 있죠, 트리에. 그러면 요 4개의 단말에 비슷한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요 만드는 데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논리 부정까지 지원된다면은 정말 세밀하게 접근 제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 부정이라는 게 되게 파워풀해요. 교수인데 not 김상진 해버리면은 김상진만 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낫이 없을 때에는 이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만들면 모든 사용자가 교수가 15명 있으면은 14명이 풀 수 있게끔 트리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낫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 정책을 살필 때 논리 부정을 쓸 수 있으면은 상당히 풍부하게 논리 정책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건데 키에 이런 트리 구조를 할당하고 문서, 암호화된 문서에는 속성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으면 풀 수 있고 없을 수가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름이 밥이고 그리고 컴퓨터 공학 입학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문서는 생성자가 존인데 존은 아니죠. 그렇지만 컴퓨터 공학 입학 여기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자기가 생성자도 아니고 전자공학 입학 권한도 없으니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들을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속성들을 쭉 나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키를 발급받을 때 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요런 사람들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얘가 키를 많이 발급해 버리면 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즉 이거는 요거를 암호화할 때 결정된다기보다는 키 발급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접근이 좌우화되는 거라서 얘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걸 암호화할 때 그 접근 제어를 이제 우리가 요 사용자들 보고 나름대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것보다는 이 발급에 있어서의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 기반 암호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철의 문제가 되게 처리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상진이라는 교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교수 역할을 못 해야 되겠고 컴퓨터 공학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를 시켜야 되죠. 그거를 빼내는 어떤 작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부분만 제거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할 거고 철회하는 게 속성의 철회도 있지만 사용자의 철회도 있고 사용자의 철회도 사용자가 갖고 있는 일정한 부분의 속성들만 빼내는 것도 있고 아예 이 사용자를 시스템에서 못 나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요. 철회보다도 더 큰 의미에서 속성 변경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속성을 또 추가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특수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응용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연구 결과들이 실제 응용에서 사용될 만큼 아주 확실한 어떤 기법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기반 암호화. 그래서 속성 기반 암호화는 클라우드 같은 데 데이터를 올릴 때 그 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올려놓으면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자기의 속성에 따라서는 그 문서를 공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프록시를 쓰는 것보다는 속성 기반을 쓰게 되면은 좀 더 풍부하게 공유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그런 특수 암호 알고리즘은 검색 가능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검색 가능 암호화는 문서가 암호화되어 있지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하냐면은 이렇게 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는데 데이터 생성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도 암호화하는데 그것만 암호화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암호화해서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 저장된 데이터가 뭔지 모르고요. 어떤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또 암호화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 암호화된 지리 키워드하고 저장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일치하는 것들에 대한 문서들을 얘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어떤 문서들이 어떤 키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를 이용해가지고 검색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5개 문서가 결과로 나왔다면 이 5개 문서는 무언가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검색이 되게 초보적인 수준의 검색입니다. 이 키워드 검색이라고 해서요. 키워드가 있고 없고 그 정도의 검색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은 키워드가 있고 없고 이것보다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대로 연관 검색을 해서 우리한테 주게 되는데, 그런 검색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검색은 요 키워드와 요 키워드가 일치하는지. 만약 얘가 스펠링을 조금 틀렸어. 그럼 일치가 안 돼. 그런데 이제 구글 같은 검색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스펠링을 조금 틀려도 스펠링 관련된 오류들도 고쳐주고 검색도 다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검색 기술을 여기에다가 이제 암호화된 검색에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검색 서버가 데이터의 내용을 모르고 사용자가 뭘 지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점점 연구가 돼서 나중에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풍부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그 아웃소싱 된 서버에 대해서 서버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이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검색 가능 암호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브라우징해서 찾는 것과 검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드롭박스를 쓰는데 드롭박스에 가면은 폴더 형태대로 쭉 제가 제 문서를 분류해 놨죠. 그러면 또 거기서 제가 폴더에 가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폴더 밑으로 가고 쭉쭉 그 브라우징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서를 찾아가지고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롭박스 같은 걸 쓸 때 데이터를 암호해 놔도 파일 이름을 내가 식별해낼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 가서 다운받아서 복호화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다중사용자 환경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브라우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개인의 경우에도 브라우징을 통해서만 검색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편하게는 그냥 가끔은 내가 내 파일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탐색기나 이런 데서 키워드 서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과 브라우징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초점은 검색하겠다는 거죠. 브라우징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서버는 이 요구사항은 암호화된 문서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검색 서버는 암호화된 키워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검색 서버는 사용자 전달한 그러니까 암호화된 문서도 모르고, 암호화된 키워드 모르고, 질의한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유효한 질의는 오직 권한인 사용자만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리 트랩도어랑 암호화된 키워드와 비교해서 어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트랩도어를, 또 지리 키워드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는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걸 만들 때 사용하는 키랑 요걸 만들 때 사용하는 키는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키와 이 키는 전혀 다른 키가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 시스템은 이제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다중 사용자가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만들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중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다중 사용자가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누구든지 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 부서에 있는 사용자들은 그 부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MWMR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안은 키워드 유무 그런 걸로 이제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밖에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암호 정보보호 세계에서 정보보호 또 암호 기술 전문가들이 어떤 종류의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는 이걸 통해서 대충 이해되겠죠. 그렇죠? 암호화된 상태에 있는 문서들을 검색하고 싶음. 또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거기에 어떤 속성들을 할당해가지고 접근 제어를 되게 풍부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연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되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 거기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깔끔한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보장이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용되는 암호 기술이 안전하고 가정했을 때 검색 서버는 암호화된 문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장된 키워드 암호문에 대한 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하지 않으면 특정 문서와 연관된 키워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버가 이걸 만들어서 비교를 해볼 수 없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무슨 키워드인지는 서버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 암호문은 보통 확률적 암호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키워드 암호문의 비교를 통해서는 문서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1이라는 문서가 있고 M2가 있고 여기에도 뭐 바보라고 하는 키워드가 세팅되어 있고 여기도 바보라는 게 세팅되어 있지만 확률적 암호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M1과 M2는 똑같은 키워드로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밑에서 요거죠. 특정 트랩과 연관된 문서 수는 본질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사용자가 바보라는 키워드 갖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요 두 개가 다 일치하니까 M1, M2가 문서의 결과로 반환되겠죠. 는 M2가 몰라도 어떤 키워드로 연관되는지 몰라도 같은 키워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자체를 숨기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이걸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정확한 답을 늘 주면
정확한 답을 늘 주면 정보가 많이 노출돼요. 근데 항상 답을 줄 때 약간 그 안에다가 쓰레기까지 넣어주면 이제 모르는 거지. 얘가 M1, M2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 M2가 더미로 이 결과로 들어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건 5개인데 7개, 8개가 오는 거지. 3개는 쓸데없는 이 질의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거를 그 사용자가 필터링 해내야 되는 또 번거로움도 있는데 그런 방법 외에는 우리가 어떤 질의의 결과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늘 내가 질의를 땅 했어요. 그럼 5개 문서가 나왔어. 그럼 이 5개 문서는 뭔지 모르지만 연관되어 있다는 건 그냥 알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고요. 특정 키워드의 트랩도 질의가 변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질의 패턴도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검색 암호화 기법 같은 거를 혹시 관찰할 기회가 생기면은 요걸 암호화하는 게 확률적인지 또 얘도 확률적인지를 봐야 돼요. 둘 다 확률적이어야지 좋겠죠. 왜냐하면 확률적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바보로 질의하면 늘 이 질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했고 또 하게 되면은 저 친구는 똑같은 질의를 또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되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는 동일 키워드의 트랩도어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키워드와 암호화된 문서 간에 바인딩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인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바인딩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M3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격해서 얘를 떼서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얘를 없애고. 그러면 M3가 바보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걸 만들 때 여기다가 M1, M2 같은 정보를 뭔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거를 여기로 못 갖다 놓게 하는데 이걸 넣는 순간 뭐가 안 돼요? 질의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질의할 때 바보를 질의하면서 여기다가 M1, M2를 넣을 수는 없잖아. 내가 이걸 알면 질의를 안 하겠지. 그렇죠? 나는 키워드 질의만 하는 거지. 근데 이 키워드 안에다가 이 키워드들이 교체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넣게 되면 내 자신도 그걸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